내 딸이야. 내 배 아파 낳은 내 물건이라고. 내 물건 내가 팔아먹겠다는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희숙의 입에서 나온 인면수심의 발언에 명희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 귀한 줄은 아는데 이 여자는 자식을 그저 현금으로 환산하는 괴물에 불과했지요. 명희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사리를 간신히 눌렀습니다. 그때 분을 이기지 못한 희숙이 갑자기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희숙의 손바닥이 명희의 뺨을 향해 날카롭게 날아들려는 찰나 명희는 단호하게 그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래, 네 뱃속에서 나왔으니 네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럼 나도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좀 해야겠다. 그래. 명희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꺼내 희숙의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손에 들린 작은 종이를 본 순간 희숙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지며 사시나무 떨듯 주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명희의 손에 들린 작은 종이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희숙이 경악하는 것인지, 오늘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인생 별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따스한 평안이 찾아가도록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싱그러운 봄볕이 시장 골목의 낡은 지붕 위를 지나 명희의 한복집 창가에 가지런히 내려앉던 오후였어요. 시장 어귀에서 수십 년간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온 이 가게는 오늘도 은은한 천연 염색의 향기와 오색빛깔 비단 원단들이 뿜어내는 기품으로 화사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환갑의 나이에도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바늘귀를 단번에 꿰는 명희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가게 한 구석에 놓인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1년 중 명희가 가장 손꼽아 기다려온 날이었어요. 바로 금지옥엽 딸처럼 키워낸 며느리 세희의 인터뷰가 방송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명희는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장사하며 살아왔지만 그 손끝에서 탄생하는 한복만큼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예술품이었지요. 그런 명희의 재능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세희가 이제는 세상이 주목하는 디자이너가 되어 화면에 나타나자 명희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손으로 화면 속 세희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화면 밑단에는 전통의 현대화 한복 디자이너 이세희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흘러갔지요. 명희의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며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 우리 세희 좀 봐. 어쩌면 저렇게 고울까? 영락없는 내 딸이네, 내 딸이야. 명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텔레비전 속 리포터가 세희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세희 디자이너님, 젊은 나이에 이토록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기까지 가장 큰 영감을 준 스승님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누구신가요? 화면 속 세희는 잠시 온화한 미소를 짓더니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의 스승이자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유일한 어머니는 시장통에서 평생 한복을 지어오신 조명의 명장님이십니다. 그분은 제게 바느질의 기초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차가운 길가에 버려졌던 제 어린 영혼에 따뜻한 비단옷을 입혀주신 분이에요. 시어머니시지만 제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진짜 어머니십니다. 세희의 대답이 끝나자 명희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손끝이 다 갈라지도록 바느질하며 홀로 아들을 키우고 연고 없는 아이를 데려다 키운 그 고단했던 세월이 세희의 그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지요. 그 시각 명희의 아들이자 세희의 남편인 건우가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5살의 듬직한 변호사인 건우는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어머니, 우리 세희 방송 나오는 거 보셨어요? 제 아내지만 정말 멋지지 않아요? 이제 어머니 며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아는 명장이 됐네요. 아까 로펌 동료들도 다들 저보고 장가 잘 갔다고 난리더라고요. 건우야, 너도 봤니? 세상에 저 아이가 나를 진짜 엄마라고. 저렇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말을 해주니 내가 정말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명희는 건우의 손을 꼭 잡으며 연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건우는 어머니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따뜻하게 웃으며 가게 안쪽 살림집으로 어머니를 안내했지요. 잠시 후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온 세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세희의 배는 이제 6개월 차에 접어들어 제법 동그랗게 솟아 있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방송 잘 보셨어요? 저 이상하게 나오지는 않았죠? 긴장해서 말이 꼬였을까봐 걱정했어요. 세희가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자 명희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세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오냐, 내 새끼.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세상에서 제일 예쁘더라. 고맙다, 세희야. 나 같은 사람을 엄마라고 불러줘서 정말 고마워. 내 한마디에 내 인생 보상받은 기분이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엄마 덕분에 사람 구실하고 사는데 우리 복덩이도 할머니 목소리 들리니까 기분 좋은지 발로 뻥뻥 차네요. 세희는 명희의 손을 자신의 배 위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힘찬 태동의 명희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미소를 지었지요. 건우는 아내의 외투를 받아 정성껏 옷걸이에 걸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세희야, 오늘 정말 수고했어. 임신해서 몸도 무거울 텐데 장시간 방송하느라 힘들었지? 내가 당신 좋아하는 딸기 아주 크고 싱싱한 거로 사왔으니까 얼른 씻고 나와서 같이 먹자. 세희는 남편의 사려 깊은 배려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명희는 주방으로 가서 세희가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곰탕을 가스불 위에 올렸어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곰탕 냄새와 가게 가득 퍼진 비단 향기가 어우러져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건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의 인터뷰 기사를 스마트폰으로 꼼꼼히 체크하며 혹시라도 악성 댓글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변호사 특유의 치밀함으로 아내의 평판을 지키는 것은 건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과 중 하나였지요. 세희는 샤워를 마치고 단정한 차림으로 나와 명희 옆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인사동에서 열리는 전시회 테마를 명희라고 지으려고요. 엄마의 세월을 비단 위에 수놓아 보고 싶어요. 거친 시장 골목에서 피워낸 그 아름다운 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거든요. 아이고, 내 이름이 뭐가 예쁘다고 그런 걸 하니.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예쁘게 지어라. 나는 그저 너랑 우리 복덩이만 건강하면 더 바랄 게 없다. 내가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 나는 내 마음 편한 게 제일이야. 세희는 명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7살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덜덜 떨며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소녀의 기억은 이제 명희라는 따뜻한 지붕 아래서 희미해진 지 오래였지요. 세희에게 명희는 구원이었고 건우는 가장 든든한 안식처였습니다. 저녁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했습니다. 명희가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직접 골라온 한우 갈비찜과 노릇하게 구워낸 옥돔, 그리고 세희가 좋아하는 갓 지은 가마솥 밥이 놓였어요. 세 사람은 곧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 고민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건우는 아내의 밥그릇 위에 고기 반찬을 끊임없이 얹어주었고 명희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우야, 세희 이제 몸 무거워지니까 너 퇴근하고 바로바로 집으로 와라. 우리 세희 혼자 두지 말고 곁에서 잘 챙겨.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요새 술자리도 다 끊고 칼퇴근하는 거 모르세요? 우리 집 두 봄을 모시는 게 제 인생 최대의 업무이자 행복입니다. 건우의 너스레에 세희는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시장 골목의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지요. 이 찬란한 봄날, 명희의 가족은 다가올 새 생명에 대한 기대감과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완벽한 행복 뒤편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으로 송출된 세희의 화려한 미소가 누군가에게는 추악한 욕망을 일깨우는 신호탄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명희는 잠들기 전 세희의 배를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아이와 내 딸 세희에게 평생 꽃길만 열리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가게방, 시장의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지만 명희의 마음속에는 세희라는 가장 밝은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자투리 비단 조각을 이어붙여 세희의 첫 한복을 지어주던 그 날처럼 명희는 오늘도 세희의 미래를 가장 고운 실로 깨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고 가게 안에는 여전히 은은한 비단 향기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명희는 세희의 손을 잡고 잠든 모습을 보며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그 풍경은 시간을 거슬러 25년 전 유난히도 바람이 차갑던 가을날의 기억을 불러내었지요. 당시 시장 귀퉁이에서 작은 한복집을 꾸리며 10살 난 아들 건우를 홀로 키우던 이 여인에게 그날의 생선전 골목은 평생 잊지 못할 운명의 장소였습니다. 명희는 퇴근길 장을 보러 가다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좌판 밑 눅눅한 박스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그림자 때문이었습니다. 때자국이 덕지덕지 앉은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구멍난 양말 사이로 비죽 삐져나온 가느다란 발가락이 유난히 시려 보였지요. 명희는 아이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사슴처럼 어깨를 움츠리면서도 손에 쥔 낡은 사탕 껍질을 놓지 않았어요. 얘야, 너 여기서 며칠째 혼자 뭐하니? 집은 어디고 엄마는 어디 계셔? 조심스러운 물음에 아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줌마, 우리 엄마 못 보셨어요? 금방 온다고 하셨는데. 맛있는 거 많이 사서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흘 밤낮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주변 상인들을 통해 전해 들었지요. 아이를 시장 한복판에 세워두고 도망치듯 사라졌다는 그 비정한 여자의 뒷모습을 생각하니 명희는 명치 끝이 꽉 막혀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명희는 아이의 앙상한 손을 덥석 잡았지요. 일단 아줌마랑 같이 가자. 배고프지? 저기 가면 뜨끈한 국밥도 있고 아줌마가 구운 약과도 있어. 엄마 오면 아줌마가 금방 데려다 줄게. 정말요? 엄마 오면 꼭 알려주셔야 해요. 약속하신 거예요. 아이는 그제야 명희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한복집 뒷방으로 아이를 데려온 그녀는 가장 먼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지요. 흙먼지가 가득한 아이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내자 뽀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명희는 정성껏 끓인 고기국에 밥을 듬뿍 말아 아이 앞에 놓아주었지요.
아이는 허겁지겁 밥을 삼키다가도 밖에서 사람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천히 먹으렴. 아무도 안 뺏어 먹는다. 국물도 좀 마시고. 고맙습니다, 아줌마. 근데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가 저 없으면 울 텐데. 아이는 밥알을 씹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명희는 차마 그 여자가 널 버리고 간 것 같다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지요. 그저 아이의 마른 등을 토닥이며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아이의 엄마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이 아이가 더 이상 차가운 골목으로 돌아가게 둘 수 없었지요. 이제 내 이름은 세이다. 말글새에 빛날 희.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맑고 빛나게 살라는 뜻이야. 오늘부터 아줌마가 내 엄마가 되어줄게. 너도 나를 엄마라고 불러보겠니? 아이는 한참이나 세이라는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더니 명희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희? 세이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정말요? 그래, 세이야. 이제 넌 내 딸이다.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야. 세이가 처음 집에 온 날, 10살이었던 명희의 아들 건우는 처음 보는 아이의 모습에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엄마, 이 꼬질꼬질한 애는 누구야? 설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거야? 건우야, 인사해라. 내 동생 세이다. 앞으로 내가 오빠니까 세이 잘 챙겨주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어야 한다. 알겠니? 건우는 툴툴거리면서도 자기가 아끼던 로봇 장난감과 과자 봉지를 세이 앞에 툭 던져두었습니다. 야, 너 이거 가지고 놀아. 대신 망가뜨리면 안 된다? 그리고 너 왜 이렇게 말랐어? 내가 내일부터 내 우유 너 다 줄게. 무심한 듯 던진 오빠의 말에 세이는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희는 그날 이후 세이를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어요. 그녀는 세이에게 바느질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7살 아이치고는 손끝이 매섭고 영민했지요. 비단 조각을 이어 붙여 인형 옷을 짓는 솜씨를 보며 명희는 이 아이가 하늘이 보내준 선물임을 직감했습니다. 세이야, 실을 꿰을 때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란다. 마음끝이 바늘길을 통과해야 비로소 고운 옷이 나오는 법이야. 알겠니? 네, 엄마. 저도 엄마처럼 세상에서 제일 고운 옷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선물해 드릴래요. 아이가 조그만 손으로 바늘을 잡고 끙끙대는 모습은 명희의 고된 시장 생활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세이는 어느덧 단아한 처녀가 되었고 건우는 명석한 두뇌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명희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진작에 알아차렸지요. 건우는 세이가 늦게까지 작업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샵 문을 닫으러 마중을 나갔고 세이는 건우의 넥타이 색깔을 골라주는 일을 가장 즐거워했습니다. 명희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을 불러앉혔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공기가 눅눅하던 밤이었지요. 너희 둘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남매의 정을 넘어섰다는 거 이 애미는 다 안다. 세이야, 건우야. 너희가 부부의 연을 맺어 평생 서로의 지지대가 되어주면 어떻겠니? 명희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세이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저 같은 애를 정말 며느리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도 이름도 모르고 엄마 손에 걷어진 아이잖아요. 건우 오빠한테 제가 짐이 되면 어떡해요? 그때 건우가 세이의 손을 덥석 잡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세이야, 너는 한 번도 짐인 적 없었어. 너 처음 우리 집 온 날부터 내 마음속엔 너 하나뿐이었어. 내가 변호사가 된 것도 힘없는 사람 돕겠다고 설친 것도 다 너처럼 상처 입은 사람 지켜주고 싶어서였어.
내 아내가 되어줘. 그래, 세희야. 너는 내 제자이기 전에 내 딸이고 내 자부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니. 명희의 따뜻한 눈빛에 세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세희는 명희의 수제자이자 며느리로 명실상부한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지요. 그녀는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시장통 한복집을 스타 디자이너의 샵으로 일궈냈습니다. 명희는 며느리의 성공을 지켜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그날 길바닥에서 세희의 손을 놓지 않은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회상을 마친 명희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7살 세희가 입고 있었던 낡은 옷가지를 꺼냈습니다. 비록 해지고 먼지 냄새가 났지만 그 안에는 세희의 아픈 과거와 명희의 사랑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지요. 명희는 거칠어진 손등으로 옷감을 쓸어내리며 나직이 응조렸습니다. 세희야,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란다. 이 애미가 있고 건우가 있고 곧 태어날 우리 복덩이까지 있잖니. 내 과거가 아무리 시렸어도 이제는 보드라운 비단옷만 입고 살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가게 밖 시장 상인들이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돋보기를 챙겨 안방으로 향했지요. 잠든 세희의 방문을 가만히 열어보니 아이를 품은 며느리의 얼굴이 세상 누구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명희는 그 얼굴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여인의 가슴 속에는 피보다 진한 모성애가 끓어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다가올 어떤 시련도 녹여낼 만큼 뜨거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살 사이로 길게 늘어지는 밤이었어요. 비단 향기 속에 묻힌 명희의 한복집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평화로웠지요. 하지만 이 여인의 예리한 감각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화려한 비상이 뜻하지 않은 곳에서 검은 독구름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명희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내 딸의 치맛자락이 더러워지게 두지는 않겠노라고 말이지요. 도심의 소음이 차단된 최고급 백화점 라운지, 우아한 조명 아래서 희숙은 연신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며 휴대전화 액정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5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최고급 실크 슈트를 걸치고 명품 가방을 옆에 두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쫓기는 짐승처럼 사방을 경계하며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진동하며 사기 도박판에서 끌어다 쓴 사채업자들의 서슬 퍼런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재력가 상국과 재혼하여 남부러울 것 없는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지 수년이었지만 희숙의 고질적인 사치와 몰래 손을 댄 도박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몇 차례 상국에게 금전적인 거짓말이 들통나며 안주인 자리마저 위태로워진 상태였지요. 평소 다정하던 상국은 이제 그녀의 모든 지출 내역을 차갑게 검토하며 멸시 어린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희숙은 진동 소리를 외면하려는 듯 고개를 돌려 벽면에 걸린 대형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그때 고결한 한복을 입고 단아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 화면 가득 나타났습니다. 한복 디자이너로서 독보적인 성공을 거둔 세희의 특집 다큐멘터리였어요. 희숙은 처음엔 그저 참 곱게 생긴 처자네하고 무심코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세희의 왼쪽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순간 희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찻잔을 든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저 계집애가? 귓불 뒤쪽으로 선명하게 돋아난 붉은 점과 무언가 골똘히 생각할 때 아래 십술을 살짝 깨무는 저적관.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것은 희숙이 시장 바닥에 매정하게 떼어놓고 왔던 7살 딸아이의 특징과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희숙은 화면 속 세희가 리포터의 질문에 나를 걷어주신 명의 명장님이 내 유일한 어머니라며 고결하게 말하는 것을 보며 입술을 비죽거렸지요. 한번 피어오른 의구심은 독초처럼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만약 저 여자가 세희라면, 그리고 저렇게 큰 돈을 버는 부자가 되었다면 자신의 무너져가는 가짜 인생을 지탱해줄 유일한 구명줄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남동생 희철을 긴급히 호출했지요. 잠시 후 비릿한 담배 냄새를 풍기며 55살 희철이 라운지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그는 누나 희숙의 화려하지만 초조한 차림을 훑어보더니 비아냥거리는 투로 의자에 몸을 던졌습니다. 누님 웬일이야? 매형한테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라며? 사채업자들이 나한테까지 칼 들고 찾아오게 생겼어. 나도 지금 도박빚 때문에 죽을 맛인데 어쩌려고 그래. 희철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저기 텔레비전 좀 봐. 저 여자애 이름이 세희라는데 낯이 익지 않아? 내 느낌이 이상해. 제가 누군지 당장 가서 알아봐야겠다. 희철은 누나가 가리키는 화면을 멍하니 보더니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아이고 누님. 25년이야. 25년. 강산이 2번도 더 변했는데 얼굴만 보고 어떻게 알아? 설마 누님이 그 시장통에 버리고 온 그 애라고 생각하는 거야? 쟤는 지금 명장 며느리라는데 말이 돼? 느낌이 있어, 느낌이. 제 왼쪽 귀 뒤에 점도 그렇고 버릇도 똑같아. 내가 수소문 좀 해봐. 명이라는 그 여자가 언제부터 저 아이를 키웠는지, 어디서 데려왔는지 말이야. 내가 발로 뛰어서 확실히 알아와야 해. 희숙의 집요한 명령에 희철은 혀를 차면서도 혹시나 하는 탐욕에 눈을 번뜩이며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희철은 예전 기억을 더듬어 명희의 한복집 주변을 서성거리며 나이 지긋한 상인들에게 넌지셔 말을 걸었지요. 어르신, 여기 한복집 따님이 TV에 나올 정도로 유명하던데 원래 여기서 나고 자란 건가요? 제가 멀리서 소문을 듣고 와서 한번 뵙고 싶어서요. 아이고 말도 마쇼. 저 디자이너가 원래는 25년 전쯤에 이 시장통에서 구걸하던 꾀재재한 애였어. 부모한테 버림받고 사흘 밤낮을 굶던 애를 한복집 명장님이 걷어서 금지옥엽으로 키운 거지. 성도 이름도 모르던 애한테 이름까지 새로 지어준 거라니까. 이 시장 사람들 중에 그 사연 모르는 사람 없어. 상인의 확신에 찬 한마디에 희철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25년 전 시장 바닥 유기된 아이. 모든 조각이 희숙이 말한 정황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던 것이지요. 희철은 곧장 희숙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흥분하며 전했습니다. 누님, 대박이야. 진짜 걔가 누님 딸이 맞아. 시장 바닥에서 주워온 고아였다고 다들 입을 모으네. 지금 명장 며느리로 들어가서 떵떵거리고 산대. 이건 하늘이 우리한테 준 기회라니까. 희숙은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아닌 추악한 환희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세희는 더 이상 미안한 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치와 도박 빚을 한꺼번에 해결해주고 상국과의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지탱해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일 뿐이었지요. 그래, 걔가 살아있었구나.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큰 돈을 벌고 있었다니. 낳아준 애미는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지 혼자 비단 옷 입고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었다니 괘씸하기 짝이 없네. 누님, 이제 어떡할 거야? 당장 가서 매달려 볼까? 아니면 협박이라도 할까? 희숙은 명품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상국의 마음을 돌리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사체 불을 끄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세이라는 든든한 보험이 절실했습니다. 아니, 명색이 스타 디자이너인데 품위 있게 다가가야지. 쟤 임신했다며? 임산부만큼 겁주기 쉬운 상대도 없지. 걔 시어머니라는 노파도 공범이야. 남의 자식을 마음대로 데려다 키웠으니 내가 아동 유괴로 걸겠다고 하면 그 집안 발칵 뒤집힐 거야. 천륜이 어디 가겠어? 낳아준 정이 최고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식을 버린 어머니의 참에는 단 한 뼘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주머니를 채울 궁리와 위태로운 안주인 자리를 보전하려는 영악한 계산뿐이었지요. 그녀는 밤새 잠을 설치며 희철과 함께 세이의 샵을 기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이라는 뻔뻔한 명분을 내세워 딸의 상처를 헤집어서라도 돈뭉치를 쥐어야만 했습니다. 독사의 눈에 걸린 황금알은 이제 피할 길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희숙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지요. 25년 전 아이를 떼어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매정함이 이제는 탐욕이라는 괴물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세이야, 너 참 운도 좋다. 이 애미가 지옥 끝까지 가서라도 내 고생 값을 청구해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번 돈 반은 내 것이니까. 창밖으로는 차가운 새벽달이 걸려 있었고 희숙의 방 안에는 오직 탐욕으로 가득 찬 검은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명희가 평생 공들여 지어온 비단 같은 세이의 일상에 희숙이라는 더러운 진흙탕물이 소리 없이 밀려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명희와 건우가 이 추악한 독사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봄, 비극의 서막은 그렇게 잔인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희숙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성스럽게 치장을 하고 명품 가방 속에 세이를 압박할 몇 가지 과거의 조각들을 챙겼지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머릿속엔 벌써 사체 빚을 청산하고 상국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상상으로 가득했어요. 자식을 버렸던 그날의 죄책감은 단 한 번도 그녀의 발목을 잡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날 버렸기에 오늘 이렇게 큰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방, 시장의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아침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명희가 가게 문을 열며 평화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도시 저편에서는 도끼를 품은 희숙이 차 시동을 걸고 있었지요. 비단처럼 부드럽던 세이의 일상에 이제 곧 거친 칼날이 들이닥칠 순간이었습니다. 희숙의 차가 세이의 샵을 향해 속도를 높일수록 고요하던 비단 향기 속에는 폭풍을 예고하는 비릿한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희숙은 조수석에 앉은 희철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희철아, 가서 너무 거칠게 하지 마. 우리가 돈을 받아내려면 일단은 불쌍한 척, 애틋한 척 연기부터 해야 하니까. 걔가 마음 약해졌을 때 그때 확 몰아붙이는 거야. 알았지? 걱정 마, 누나. 연기라면 나도 한가닥 하잖아. 그 계집애 눈에서 눈물 쏙 빠지게 해줄게. 희철의 비열한 웃음이 차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두 남매를 태운 차는 어느덧 세이의 화려한 샵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단아하게 앉아 작업을 하고 있는 세이의 모습이 보였지요. 희숙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25년 만에 모녀 상봉은 그렇게 추악한 탐욕의 서막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가게 입구에 물을 뿌리며 지나가는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아침이었지만 명희의 가슴 한구석은 왠지 모르게 답답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명희는 가슴을 한번 쓸어내리며 안쪽에서 작업 중인 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명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명희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샵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두 그림자. 그것은 명희와 세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오전, 세희의 한복샵은 은은한 백차 향기와 오색 비단 원단들이 뿜어내는 고아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세희는 임신 6개월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도 다가올 전시회에 내보낼 작품의 소매똥을 매만지는데 여념이 없었지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할 때마다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뱃속 아이의 미세한 움직임은 그녀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온함을 선물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바늘을 멈추고 창밖의 평화로운 가로수를 보며 자신을 걷어준 명희와 든든한 남편 건우를 떠올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샵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리는 거친 문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리더니 화려하다 못해 눈이 시린 원색의 정장을 입은 여인과 꾀죄죄하고 비열한 인상의 남자가 샵 안으로 무례하게 발을 들였습니다. 세희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작업실의 신성한 공기를 오염시키듯 들어온 남자의 뒤로 여인이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세희의 손에 들려있던 은가위가 대리석 바닥 위로 쇳소리를 내며 떨어졌어요. 25년 전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자신을 떼어놓고 도망치듯 사라지던 그 비정한 여인의 잔상이 현재의 희숙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희의 안색은 순식간에 시신처럼 창백해졌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지요. 누구세요? 여긴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곳입니다. 용건이 없으시면 나가주세요. 세희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가다듬으며 말을 뱉었지만 희숙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샵 안의 고가 가구들과 비단옷들을 마치 자기 물건인 양 멸시하듯 훑어보았습니다. 희숙의 눈빛에는 자식을 되찾은 어미의 감동이나 미안함 따위는 단 1g도 없었지요. 오로지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추악한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희숙은 가죽 가방을 세희의 작업대 위에 툭 던져놓으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머, 세희야. 너 정말 많이 컸구나. 이 애미도 못 알아보고 나가라고 하다니 서운해서 눈물이 다 나려고 하네. 시장 바닥에서 뗏물 흘리며 구걸하던 계집애가 명장 며느리가 되더니 팔자가 아주 활짝 폈어? 옷 입은 꼬락서니 하고는 아주 사모님 다 됐네. 희숙의 파렴치한 말에 세희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차라리 죽었기를 바랐던 생모가 나타나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대낮에 난도질하는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요. 옆에 서 있던 희철은 세희의 책상 위에 제 집인 양걸터 앉으며 손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야, 조카님. 나 기억나냐? 내 외삼촌이야. 너 어릴 때 내가 사탕도 사주고 그랬잖아. 너 이렇게 부자로 잘 사는데 외삼촌이랑 내 엄마는 지금 사채업자한테 쫓겨서 죽게 생겼어. 핏줄이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우린 굶어 죽어야겠냐? 이거 도의가 아니지. 세희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한 걸음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 뒤에 닿는 차가운 벽의 감촉이 마치 그녀의 처지와 같았지요. 당신들이 무슨 염치로 여길 찾아와요?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고 외삼촌이라니. 제발 나가세요. 나 당신들 같은 사람 몰라요. 내 어머니는 시장에서 나 걷어준 우리 어머니뿐이에요. 세희의 단호한 거절에 희숙의 표정은
순식간에 뱀처럼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세희가 정성껏 수놓고 있던 비단 원단을 거칠게 손으로 움켜쥐어 구겨버렸지요. 모른다고? 내 뱃속에서 10달을 먹여 키워 낳은 자식이 누굴 모른다는 거야. 세희야, 긴 말 안 하마. 당장 현금으로 10억 원 내놔. 너한테는 껌값도 안 되는 돈이잖아. 명장 시어머니 뒷배에 번듯한 변호사 남편까지 뒀으면서 이 정도도 못 해줘? 낳아준 값은 해야 할 거 아냐. 10억 원이라니요.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준다 한들 당신들 같은 사람들한테 줄 돈은 단 1원도 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세희의 외침에 희숙은 가소롭다는 듯 코방귀를 뀌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잔인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세희의 동그랗게 솟은 배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코앞까지 얼굴을 밀어 넣었지요. 비릿한 화장품 냄새가 세희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경찰? 그래, 불러봐라. 그럼 나도 똑같이 대응해 줄 테니까. 너 지금 임신해서 몸 조심해야 할 텐데 내 성미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다. 돈 안 주면 너희 시어머니 조명해 그 여자를 아동 유괴범으로 고소할 거야. 근본도 모르는 남의 자식 데려다가 제 며느리 삼고 부려먹었다고 세상에 다 까발릴 거라고. 명장 타이틀? 변호사 집안? 내가 시장 바닥에서 구걸하던 고아 출신이라는 거 알려지면 그 집안 명예가 어떻게 되겠니? 희숙의 비열한 협박은 세희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명희는 세희에게 구원자이자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어머니를 유괴범으로 몰아 진흙탕 싸움을 벌이겠다는 생모의 악마 같은 발상에 세희는 정신이 아득해졌지요. 뱃속의 아이가 어머니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는지 강하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세희의 하복부에는 식은땀이 흐를 만큼 날카로운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엄마라면서 당신 배로 낳았다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망치려고 그래요?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엄마니까 이러는 거야.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내 성공도 다 내 덕이지. 너 내일 오전까지 10억 원 마련해와. 안 그러면 나 내 남편 다니는 로펌 앞에 가서 피켓 들고 들어누울 거야. 한복 명장 조명희는 남의 딸을 훔쳐간 도둑년이다라고 크게 써서 온 천하에 알릴 거라고. 내 시어머니가 감방 가는 꼴 보고 싶으면 어디 계속 버텨봐라. 희숙은 세희의 창백하게 질린 뺨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희철은 한술 더 떠서 장식장에 놓인 고가의 자수함을 건드리며 깨뜨릴 듯 위협했지요. 조카야, 우리 누님 성격 알지? 한번 입 뱉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뱃속에 애 생각해서라도 좋게 가자. 우리도 돈만 받으면 내 인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줄 테니까. 그게 서로 좋은 거 아니냐? 두 사람은 세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는 유유히 샵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에 달린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그들의 퇴장을 알렸지만 작업실에 남겨진 세희는 그 자리에 사르르 주저앉고 말았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고 가쁜 숨을 몰아쉬던 세희의 손은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명희가 자신에게 주었던 그 따뜻한 비단 치마폭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어머니의 고결한 명예가 자신의 추악한 과거와 저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더러워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세희의 전신을 짓눌렀어요. 하복부를 찌르는 통증은 점점 더 강해졌고 세희의 시야는 눈물과 어지럼증으로 인해 점점 흐릿해졌지요. 작업실 구석에 놓인 7살 세희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흔들리는 눈동자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금방 올 거야라며 믿었던 그 순수한 마음이 25년 후 이토록 잔인한 배신과 빚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세희는 자신의 배를 필사적으로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신음했습니다. 아, 안 돼. 우리 아기. 엄마 어떡해요. 나 때문에 엄마가. 세희의 절망적인 부름은 텅 빈 샵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귀한 비단 향기가 가득하던 공간은 이제 불청객들이 남기고 간 비릿하고 역겨운 탐욕의 냄새로 오염되어 있었지요. 세희는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명희와 건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저들의 요구대로 돈을 주고 입을 막아야 할지 그녀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평화로운 햇살은 여전히 샵 안을 비추고 있었지만 세희의 인생에는 25년 전 시장 바닥의 추위보다 더 시리고 가혹한 죽음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뺨을 댄 채 멀어지는 의식의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치며 자신을 지켜준 진짜 어머니 명희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어요. 그것은 비단처럼 고운 삶을 살길 바랐던 한 여인의 처절한 절규이자 다가올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세희의 손등 위로 툭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비단 원단 위를 검게 적셔갔습니다. 불청객들이 남기고 간 비릿한 탐욕의 잔상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어요. 샵의 문에 달린 종소리가 날카로운 비명처럼 잦아들자 정정만이 감도는 작업실 안에서 세희의 거친 숨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요. 32의 가냘픈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작업대를 붙잡은 채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치를 옥죄어오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는 결국 그녀의 여린 몸을 무너뜨리고 말았지요. 하복부에서 찌릿한 통증이 시작되더니 이내 뜨거운 액체가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리는 생소하고도 공포스러운 감각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고결하고 하얀 비단 원단 위로 붉은 꽃이 번지듯 핏방울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세희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신음 섞인 비명을 내뱉었지요. 안 돼. 우리 아기. 엄마 살려주세요. 그때 마침 며느리의 영양 간식을 정성껏 챙겨 들고 샵을 찾은 명희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은은한 차 향기가 났을 공간에 스며든 낯설고 불길한 공기가 그녀의 피부를 스쳤지요. 바닥에 쓰러져 일그러진 얼굴로 신음하는 세희를 발견한 순간 명희의 손에 들려있던 찬압통이 대리석 바닥으로 요란하게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사색이 되어 세희에게 달려갔지요. 세희야, 정신 차려봐라. 이게 무슨 피니? 예, 세희야. 내 목소리 들리니?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곧장 119에 신고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건우에게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도심의 오후를 갈기갈기 찢어발겼지요.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세희는 명희의 옷소매를 부러질 듯 꽉 쥔 채 의식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명희는 그런 며느리의 식은 땀 젖은 이마를 닦아주며 속으로 수천 번 기도를 올렸지요. 내 딸 같은 아이에게 그리고 이제 막 생명의 기운을 틔운 뱃속의 작은 생명에게 아무 일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러올 무렵 업무를 제쳐두고 달려온 건우가 수술실 앞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35 건우의 눈은 이미 핏발이 서 있었고 항상 단정하던 수트 차림은 땀과 먼지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요. 어머니, 세희는요? 우리 아기는요? 대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건우야, 지금 정밀 검사 들어갔다. 하열이 너무 심해서
내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대체 샵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긴박한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담당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복도로 나왔습니다. 의사의 차트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정막 속에서 그는 나직하게 입을 뗐지요.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절박 유산기입니다. 태반이 상당히 불안정해진 상태예요. 산모가 이대로 안정을 취하지 못하면 아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산모를 자극한 스트레스의 원인을 확실히 제거해야 합니다. 보호자분들, 산모 곁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건우는 복도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누구보다 아내를 아끼고 보살폈던 그였기에 이 평화로운 일상에 누가 이런 참혹한 균열을 냈는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명희는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잡으며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녀의 눈동자 역시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지요. 세희가 평소 앓던 지병도 없었고 아이를 위해 유난히 몸조심을 하던 아이였다는 사실을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세희의 공간에 침입해 비수를 꽂았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안정을 찾고 병실로 옮겨진 세희가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명희는 며느리의 차가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그 이면에는 수십 년 시장 바닥을 견뎌온 장인의 결기가 서려 있었지요. 세희야, 이제 괜찮다. 엄마랑 건우가 여기 있잖니. 그런데 세희야, 숨기지 말고 엄마한테 다 말해보렴. 아까 샵에 누가 왔었니? 누가 내 귀한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말해주지 않으면 엄마는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세희는 시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신이 고아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버린 생모가 나타나 10억 원을 요구하며 명희를 유괴범으로 몰겠다고 협박한 그 추악한 진실을 차마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할 용기가 없었지요. 하지만 명희는 며느리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거대한 두려움을 읽어냈습니다. 세희야, 너는 내 며느리이기 전에 내 딸이다. 너를 시장통 생선전 좌판 밑에서 거두던 그날부터 나는 너를 위해 목숨도 내놓기로 작정했어. 그런 나한테 비밀이 어딨니? 어서 말해봐. 엄마 속 타들어가 죽는 꼴 보기 싫으면. 결국 세희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하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를 낳아준 그 여자가 찾아왔어요.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외삼촌이라는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내일 오전까지 10억 원을 안 주면 엄마가 저를 유괴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대요. 우리 건우 씨가 다니는 로펌 앞에 가서 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저 때문에 엄마랑 남편 인생 망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 여자가 제 배를 보면서 웃는데 정말 숨이 안 쉬어졌어요. 세희의 고백이 끝나자 병실 안에는 지독하리만큼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건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었고 명희는 며느리의 말을 곱씹으며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자애로운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자식을 짐짝처럼 버리고 떠났던 비정한 여자가 이제 와서 감히 자신의 소중한 딸과 곧 태어날 손주의 목숨줄을 죄려 한다는 사실에 명희의 영혼은 서늘한 분노로 타올랐지요. 천륜? 배 아파 나았으니 천륜이라고? 그 입에서 감히 천륜이라는 단어가 나오다니. 명희가 나직하게 움츠렸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엄숙하게 가다듬었지요.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지요. 명희는 변호사인 아들을 바라보며 명령하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건우야, 너는 지금 당장 샵으로 가서 매장 CCTV 영상부터 확보해라. 그리고 내가 아는 법 지식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그 여자들 뒷조사 시작해. 정가가 있는지, 지금 어디서 누구에게 기생하며 가짜 인생을 사는지 한 조각도 남기지 말고 다 파헤쳐라. 알겠니? 네, 어머니. 저도 가만히 있을 생각 없습니다. 우리 세이랑 아이 건드린 데가 법으로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힘으로 톡톡히 치르게 할 겁니다. 감히 누구를 건드린 건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겠습니다. 명희는 다시 세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세이의 젖은 눈가를 손수건으로 정성껏 닦아주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세이야, 절대 겁내지 마라. 이 엄마가 평생 비단만 만진 줄 아니? 내 딸 인생 가로막는 잡초들은 내 손으로 뿌리째 뽑아버릴 테니까. 너를 버린 순간 그 여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산 사람이 어찌 죽은 유령 따위에게 떨어서야 되겠니? 너는 그저 아이 생각만 하고 푹 쉬렴. 뒷일은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다. 명희의 서늘한 분노는 병실의 온도를 단숨에 낮추어 버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녀는 25년 전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어린 세이를 안아 올렸던 그 따뜻한 손으로 이제는 거대한 복수의 칼날을 쥐려 하고 있었지요. 명희는 병실 밖으로 걸어 나오며 복도의 긴 유리창 너머로 저물어가는 도심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을수록 그녀의 눈은 뱀을 노리는 매처럼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딸을 죽이려 들어? 감히 내 새끼 가슴에 구멍을 내고 돈을 뜯어내겠다고? 그녀는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시장 상인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희숙이라는 여자의 흔적을 찾기 위한 명희의 네트워크가 가동되는 순간이었지요. 명희는 이제 단순히 한복을 짓는 장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귀가 되기를 자처하며 전쟁터로 향하는 노련한 투사의 모습이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명희의 머릿속은 정교한 복수의 설계로 가득 찼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지요. 세이의 인생에서 저 추악한 핏줄의 망령을 영원히 도려내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가짜 행복과 사치스러운 성벽을 무참히 파괴해버리겠다는 맹세가 명희의 가슴 밑바닥에서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서슬 퍼런 얼굴을 응시하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내가 아주 제대로 구경시켜주마. 감히 내 자식을 건드린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서늘한 봄바람이 병원 복도를 훑고 지나갔지만 명희가 뿜어내는 기세는 그 바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비단 향기 가득하던 집안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이 그렇게 오르고 있었지요. 아들과 며느리를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위대한 각성과 폭주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조용한 병원 복도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눈먼 자들의 파멸을 알리는 장엄한 북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명희는 이제 비단 가위 대신 증오의 칼날을 갈며 다음 날 아침을 향해 묵직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도심의 화려한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깊은 밤이었지만 대형 로펌이 밀집한 서초동의 한 사무실만은 유독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친 채 모니터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백색 광선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지요. 병원 침대 위에서 창백하게 질려 신음하던 아내 세이의 얼굴과
그런 그녀를 향해 독서를 내뱉던 희숙의 잔상이 겹쳐 보여 그는 단 한순간도 의자의 등을 기대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악인을 법정에서 마주해 왔지만 자신의 아내와 이제 막 생명의 기운을 틔운 뱃속의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은 인간이 다름 아닌 생모라는 사실은 건우의 가슴에 펄펄 끓는 납덩이를 들이부은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으나 혀끝에는 비릿한 쓴맛만 남았습니다. 건우는 곧장 자신의 인맥과 법적 권한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지요. 대학 동기인 검찰청 수사관부터 가사사건 전문 조사관들까지 그가 내미는 강희숙이라는 이름 석자 뒤에 숨겨진 추악한 베일이 하나둘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의 정적을 깨고 팩스 기기가 요란한 기계음을 내며 뱉어낸 서류 뭉치에는 희숙의 비릿한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희숙은 단순히 세일을 벌인 비정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혼인 빙자 사기, 금전 편취, 그리고 문서 위조 등으로 이미 전과 사범의 낙인이 찍힌 상습적인 범죄자였던 것이지요. 건우는 그녀의 화려한 전과 기록을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단 말인가. 짐승도 제 새끼 귀한 줄은 알거늘. 건우가 더욱 경악한 진실은 그녀가 현재 누리고 있는 가짜 인생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희숙은 현재 재력가인 박상국과 재혼하여 우아한 사모님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그 결혼 생활의 시작부터가 거대한 기만극이었어요. 건우가 확보한 혼인 신고 관련 서류와 상국의 주변인 증언을 종합해 본 결과 희숙은 상국에게 접근할 당시 자신을 깨끗한 미혼녀라고 속였던 것이지요. 과거의 화려한 범죄 기록은 교묘하게 세탁되었고 25년 전 시장 바닥에 딸을 버렸던 기억은 그녀의 인생에서 깨끗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건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붉어져 나왔지요. 희숙은 자신의 과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 세희를 철저히 외면해 왔으면서도 이제 와서 세희의 성공을 보고는 천륜이라는 방패를 들고 나타나 딸을 협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건우는 조사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희숙의 남동생 희철의 행적도 샅샅이 쫓았습니다. 도박 중독자인 희철은 이미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였고 두 남매는 상국의 눈을 속여 회사의 비자금을 야금야금 빼돌리려는 대담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지요. 이미 상국이 희숙의 낭비벽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정황까지 포착하자 건우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을 무렵 건우의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자태로 들어온 이는 어머니 명희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한 피로 대신 적을 정조준하는 사수의 서늘한 결기가 서려 있었지요. 건우야, 찾았느냐? 그 여자가 숨기고 있는 그 더러운 가죽 말이다. 명희의 낮은 목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건우는 말없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어머니 앞에 내밀었지요. 어머니, 상상 이상입니다. 전과 사범의 현재 남편인 박상국 씨를 완벽하게 속이고 결혼했어요. 지금은 그 집안의 돈까지 빼돌리려고 남동생이랑 모해 중이고요. 우리 세희를 찾아와 돈을 요구한 건 단순히 빚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짜 인생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세희의 성공을 이용하고 만약 세희가 거절하면 세희의 명예를 실추시켜 입막음하려 했던 겁니다. 명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들을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희숙의 사기 전과 판결문, 허위로 작성된 신분 서류, 그리고
희철과 주고받은 비자금 횡령모의 메시지 내역까지. 명희의 손끝이 서류 위를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입술은 더욱 단단하게 맞물렸습니다. 한참을 서류에 집중하던 명희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잘 달궈진 푸른 칼날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미혼이라고 속이고 재력가 집에 들어갔다니. 그리고는 내 귀한 딸을 유괴범의 자식으로 만들겠다고 협박을 해? 감히 내 아들의 명예를 피켓 시위로 더럽히겠다고 큰 소리를 쳤단 말이지. 명희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것은 희숙을 단숨에 베어버릴 가장 날카로운 복수의 무기였지요. 그녀는 건우의 손을 힘있게 맞잡았습니다. 고생했다, 건우야. 내가 법으로 튼튼한 그물을 짰으니 이제 이 엄마가 그 그물을 던져 저 독사를 낚아올리마. 어둠이 걷히고 빛이 차오르는 모습이 마치 희숙의 가짜 인생이 드러날 순간처럼 보였지요. 명희는 가방 안에 서류들을 정갈하게 정리해 넣었습니다. 10수년 전 어린 세이의 흙먼지 묻은 얼굴을 닦아주던 그 부드러운 손은 이제 희숙의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밟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희숙, 내가 감히 천륜을 입에 담았느냐. 내가 버린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는 진짜 어미의 손길이 얼마나 매서운지 내일 똑똑히 보여주마. 비단 치마폭이 부드럽기만 한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다. 명희의 음조림이 공기 중에 서늘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건우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경외심을 느꼈지요. 비단처럼 부드럽지만 강철보다 질긴 어머니의 사랑이 이제 탐욕으로 가득 찬 희숙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사무실 책상 위로 쏟아졌지만 명희와 건우의 마음속에는 오직 차가운 복수의 설계도만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세이의 눈물과 뱃속 아이의 위태로움을 담보로 삼은 희숙의 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그녀를 안내하고 있었지요. 명희는 마지막으로 세이의 7살 때 사진을 꺼내어 보았습니다. 세이야, 무서워하지 마라. 엄마가 너를 위해 기꺼이 악기가 되어주마. 명희는 가방을 고쳐 메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출정하는 장수처럼 무거우면서도 단호했지요. 건우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멀어져가는 어머니의 차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거대한 경랑 속에서 그는 세이의 곁을 지키며 어머니가 던질 최후의 일격이 명중하기만을 기다릴 것이었습니다. 찬란한 봄은 그렇게 가장 처절하고도 통쾌한 정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비단실로 꿰인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희는 온몸으로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그녀의 차가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릴 때 아침에는 희숙이 살고 있는 고급 저택의 지붕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안락한 안식처가 아닌 희숙의 추악한 진실이 폭로될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었어요. 나른한 오후의 햇살이 도심의 소음이 차단된 한적하고 고급스러운 주택가 입구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성벽처럼 높은 담벼락이 끝없이 이어진 그 골목 어귀에 명희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지요. 그녀의 옷차림은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하고 고결한 한복 차림이었지만 꼿꼿하게 편 허리와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빛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장인의 기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명희는 가슴 한구석에 품은 두툼한 서류 봉투의 묵직한 무게를 느끼며 저 멀리서 다가오는 화려한 수입차 한 대를 응시했습니다. 엔진 소리마저 매끄러운 그 차는 이내 웅장한 대문 앞에 멈춰 섰고 고지어 세련된 정장에 화려한 선글라스를 낀 희숙이 조수석에서 내렸지요.
희숙의 양손에는 유명 백화점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쇼핑백들이 주렁주렁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쇼핑이 꽤 만족스러웠는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대문을 향해 사뿐사뿐 걸어갔어요. 25년 전 제 배로 낳은 자식을 차가운 시장 바닥에 짐짝처럼 내던지고 도망쳤던 여자의 뒷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하고 평온한 모습이었지요. 명희는 천천히 발을 떼어 희숙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그림자에 희숙은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고 선글라스를 코끝으로 비죽 내렸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당신 뭐야?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거냐고. 희숙은 명희를 알아보지 못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앙칼지게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희숙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뚫어지게 응시했지요.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고요한 주택가를 갈랐습니다. 가짜 사모님 노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사람을 못 알아보는 모양이구나. 25년 전 내가 시장통 생선전 좌판 밑에 버리고 간 그 가엾은 아이를 걷어 키운 사람이다. 이제 기억이 좀 나니? 명희의 한마디에 희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쇼핑백들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뻔하며 뒤로 주춤 물러났지요. 화려한 화장으로 겹겹이 가려진 얼굴 위로 당혹감과 수치심이 교차하며 보기 흉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희숙은 주변에 보는 눈이 있는지 황급히 살피더니 낮게 깔린 목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미쳤어?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당장 안 꺼져? 내가 내 딸 세희의 공간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너는 내 무덤을 스스로 판 게야. 남의 귀한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임신한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어 병원 침대에 눕혀놓고도 너는 여기서 이렇게 우아하게 쇼핑이나 하고 다니니 재미있느냐?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사치와 평온이 사기와 거짓말로 쌓아 올린 가짜 성이라는 걸 내 남편도 알고 있니? 명희의 서슬 퍼런 일갈에 희숙은 잠시 넋이 나간 듯 하더니 이내 본성을 드러내며 표독스럽게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녀는 명희에게 한 걸음 다가와 삿대질을 하며 악을 쓰기 시작했지요. 내 딸이야.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물건이라고. 내 물건 내가 팔아먹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유괴하듯 데려가서 그동안 그 계집애 덕본 거 생각하면 내가 받아야 할 보상금이 최소 10억 원은 넘어야 해. 당신이 방해만 안 했어도 세희는 진작 내 손안에 있었어. 희숙의 입에서 나온 인면수심의 발언에 명희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 귀한 줄은 아는데 이 여자는 자식을 그저 현금으로 환산하는 괴물에 불과했지요. 명희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사리를 간신히 눌렀습니다. 그때 분을 이기지 못한 희숙이 갑자기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당신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 안 꼬였다고. 어디서 훈계질이야. 한복쟁이 주제에. 희숙의 손바닥이 명희의 뺨을 향해 날카롭게 날아들려는 찰나 명희는 단호하게 그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평생 비단을 누비고 바늘을 쥐며 단련된 명희의 손아귀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지요. 희숙은 뜻밖의 일격에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팔을 빼려 발버둥 쳤습니다. 명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희숙의 코앞까지 얼굴을 바짝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럼 나도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좀 해야겠다. 자, 이걸 보렴. 내 인생을 끝장낼 열쇠란다. 명희는 품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희숙의 눈앞에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숙의 남편 상국의 이름과 개인 연락처가 선명하게 인쇄된 명함이었지요. 희숙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지며 사시나무 떨듯 주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당신 손에 있어? 설마 상국 씨를 만난 거야? 당신이 뭔데 우리 남편을 만나? 아직은 아니지. 하지만 곧 만나게 될 게야. 내가 미혼이라고 속이고 이 집에 들어온 것부터 사기 전과가 4번이나 있다는 것, 그리고 남편 몰래 비자금을 빼돌려 남동생 희철의 도박 자금으로 된 것까지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해주려고. 내 남편이 이 진실을 알게 되면 내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는 이 화려한 사모님 자리를 단 하루라도 더 지킬 수 있을까? 희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다리가 풀려 쇼핑백을 쥔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자신의 가짜 인생이 밑바닥부터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만이 가득했지요. 명희는 그런 희숙을 벌레 보듯 멸시하며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세희와 뱃속의 아이를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너는 세희를 버린 순간부터 이미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어야 했어. 감히 산 사람의 영역에 들어와 독을 뿌린 죄값, 내가 아주 처절하게 치르게 해줄 테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곧 내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게다. 명희는 조용히 뒤를 돌아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희숙이 비명을 지르며 재화풀이를 하듯 쇼핑백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명희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출정하는 장군처럼 당당하고 묵직했지요. 차에 올라탄 명희는 핸들을 잡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7살 어린 세희를 거두어 그 뗏물 묻은 뺨을 닦아주던 그 부드러운 손이 이제는 세희의 인생을 망치려는 자들의 목줄을 죄는 정의의 심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창문을 내려 고급 주택가의 적막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곧 이 고요한 동네에는 희숙의 추악한 과거가 불러온 거대한 해일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건우에게 전화를 걸어 나직하게 그러나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건우야, 이제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렴. 그 여자가 숨겨온 모든 더러운 진실을 박 대표 앞에 펼쳐놓을 시간이다. 세희를 지키기 위한 엄마의 선택이니 너도 준비 단단히 하거라. 태양은 여전히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희숙에게는 그 햇살이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파헤치는 가혹한 처형대의 조명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명희의 차가 멀어져가는 도로 위로 희숙의 절망적인 단명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요. 비단처럼 고운 삶을 살길 바랐던 며느리 세희를 위해 시어머니 명희는 기꺼이 거친 세상의 폭풍 속으로 칼을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봄날의 오후는 그렇게 정의의 심판을 향한 명희의 단호한 행보와 함께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꽃은 탐욕의 성벽을 태워버릴 준비를 완벽히 마친 상태였어요. 명희는 백미러 속에 비친 자신의 단단한 얼굴을 보며 조용히 의조렸습니다. 세희야, 이제 정말 다 끝날 게다. 엄마가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너를 지켜주마. 명희의 차는 거침없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옆 좌석에 놓인 서류 봉투 속에는 희숙의 가짜 인생을 단숨에 베어버릴 진실의 날이 퍼렇게 서 있었지요. 잘 관리된 정원이 보이는 상국의 저택 서재에는 무겁고도 서늘한 정적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 고풍스러운 원목 가구들이 자아내는 위압감은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신뢰를 파고들었지요. 명희는 꼿꼿한 자세로 가죽 소파에 앉아 찻잔을 내려다보았고 그 곁에는 검은색 수트를 갖춰 입은 건우가 묵직한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맞은편에는 이 거대한 성의 주인인 상국이 앉아 있었지요. 자수성가한 사업가 특유의 노련함과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그는 명희가 내밀었던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침묵 속에서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상국은 평소 아내 희숙의 과도한 사치와 잦은 외출에 대해 막연한 의구심을 품고는 있었으나 그녀가 자신에게 내보인 청순하고 고결한 이미지가 모두 치밀하게 설계된 연극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지요. 서재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던 그때 정적을 깨고 복도 끝에서 경쾌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오늘 백화점에서 당신한테 정말 잘 어울릴 만한 고급 실크 넥타이도 샀는데 서재에 있어요? 희숙의 콧노래 섞인 가느다란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양손 가득 화려한 명품 로고가 박힌 쇼핑백들을 들고 거실을 가로질러 서재 문을 활짝 열었지요.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희숙의 입가에 머물던 가식적인 미소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멈추었습니다. 들고 있던 쇼핑백들이 대리석 바닥 위로 힘없이 떨어졌고 비싼 화장품 병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화려한 옷가지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지요. 희숙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지며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주체할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희와 건우, 그리고 마치 저승사자 같은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남편 상국의 모습이 지옥의 한 장면처럼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명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희숙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수천도의 열을 견뎌낸 푸른 칼날처럼 서늘하고도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제야 귀가하시는구나. 가짜 사모님 노름이 꽤나 흥겨웠던 모양이지? 명희의 차가운 목소리에 희숙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움직이며 상국의 눈치를 보았지요. 어머, 당신들이 여긴 왜? 여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무례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희숙의 비명 섞인 외침에도 상국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은 배신감으로 인해 심연보다 더 깊고 차갑게 식어갔지요. 명희는 품 안에서 묵직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로 내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마치 희숙의 가짜 인생을 조롱하듯 서재 사방으로 흩뿌려졌습니다. 이걸 보렴. 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내 본습이다. 박 대표님, 여기 이 서류들을 보십시오. 이 여자가 미혼이라고 당신을 속이고 이 집에 들어올 때 이미 사기 전과가 4번이나 있었던 상습범죄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25년 전 시장 바닥에 제 친딸을 짐짝처럼 버리고 도망쳤던 추악한 아동 유기 기록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명희의 단호한 일갈에 희숙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안색은 흙빛을 넘어 시신처럼 창백하게 질려갔지요. 건우는 말없이 태블릿 PC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재 안에는 며칠 전 샵에서 희숙이 세일을 협박하며 뱉어냈던 그 비릿한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너 내일 오전까지 10억 원 안 해오면 나 내 남편 다니는 로펌 앞에 가서 피켓 들고 드러누울 거야. 한복 명장 조명희는 남의 딸을 훔쳐간 도둑년이다라고
크게 써서 온 천하에 알릴 거야. 내 성미 건드려서 좋을 거 없다. 알겠니? 녹취록 속 희숙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끝나자 상국은 손목에 굵은 핏대를 세우며 탁자를 부서질 듯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서재의 천장을 울리며 희숙의 심장을 타격했지요. 상국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희숙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당신 목소리야? 미혼이라던 당신에게 30이 넘은 딸이 있고 그 딸이 지금 대한민국이 다 아는 저 2세의 디자이너라고? 그런데 그 딸을 찾아가서 내 이름을 팔아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까지 했다는 거야? 상국의 목소리는 지진처럼 낮고 묵직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처절한 배신감의 발로였지요. 희숙은 상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아니에요. 저건 다 저 사람들이 조작한 거예요. 저 여자가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꾸민 짓이라고요. 제발 내 말 좀 들어줘요. 네. 희숙은 눈물을 쏟으며 애원했지만 상국은 혐오스러운 오물을 보듯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상국의 눈에는 경멸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명희는 그런 희숙을 멸시하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모함? 내 남동생 희철이랑 짜고 이 집안 비자금 빼돌려서 도박빚 갚으려던 문자 내역도 여기 다 있다. 내 남편이 너를 아끼는 마음을 이용해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게 누구인데 감히 모함을 입에 담니? 내가 버린 그 아이 세희는 내 딸이다. 내 비단 치마폭으로 감싸 안아 키운 내 목숨 같은 아이라고. 그런데 내가 감히 돈 몇 푼에 그 아이의 영혼을 죽이려 들어? 내 뱃속에서 나온 생명이 너한테는 그저 현금 인출기로 보이더냐? 명희의 서슬 퍼런 목소리가 희숙의 고막을 찢어발기는 듯 했습니다. 희숙은 이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성벽이 진실이라는 해일에 무너져 내리는 환청이 그녀의 귀에 들려왔지요. 건우는 변호사로서의 냉철함을 유지하며 상국에게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박 대표님, 이 서류는 강희숙 씨의 모든 범죄 사실과 사기 결혼에 대한 상세 입증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위협한 상습 협박 죄에 대한 고소장도 이미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당신의 명예를 얼마나 더럽혔는지 이 서류들이 증명해 줄 겁니다. 상국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참담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힘들어하는 자신에게 다가와 사랑한다며 다정하게 속삭였던 희숙을 아끼며 품위 있는 사모님으로 만들어주려 했던 상국은 그녀가 사실은 자식을 버리고 타인의 인생을 갉아먹는 기생충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상국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희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연민이 아닌 차가운 심판자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지요. 명희는 그런 희숙의 몰락을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재의 공기는 이제 희숙이 숨 쉴 틈조차 허락하지 않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희숙은 바닥에 흩어진 쇼핑백들과 서류 조각들 사이에서 비참하게 웅크린 채 자신의 가짜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건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곧 이 방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그리고 그 폭풍이 희숙을 어디까지 밀어낼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지요. 2024년의 이 찬란한 봄날, 비밀의 빗장은 풀렸고 진실의 태양은 희숙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명희의 가슴 속에는 수십 년 전 시장 골목의 한이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 감돌았습니다.
공들여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는 지독하리만큼 비참하고도 요란했습니다. 서재를 가득 채운 무거운 정적 속에서 상국의 숨소리는 거친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었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흩어진 희숙의 화려한 사기전과 서류들과 협박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하나하나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자신이 보물 다루듯 아끼며 품격 있는 안주인으로 대접했던 여자가 사실은 제 자식을 시장 바닥에 짐짝처럼 내다버리고 그 자식의 피눈물을 인질 삼아 돈을 뜯으려 했던 악기였다는 사실에 상국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는 희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상국의 눈빛은 이제 연민이나 사랑 대신 길가에 버려진 오물을 바라보는 듯한 혐오와 서늘한 심판자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상국은 가느다란 떨림을 억누르며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 엄중하고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희숙, 아니, 내 신뢰와 내 집안을 더럽힌 파렴치한 사기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신 몸에 걸친 그 가식적인 옷가지부터 내 카드로 긁어댄 그 허영 섞인 명품들까지 단 하나도 이 문 밖으로 가지고 나갈 생각 마. 넌 오늘부로 이 집에서 죽은 사람이야. 여보, 잘못했어요. 내가 다 설명할게요. 저 사람들이 꾸민 함정이라니까요.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내 말을 믿어줘요.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희숙은 비굴하게 상국의 구두 끝을 붙잡으며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화려하게 공들인 화장은 눈물과 콧물에 번져 괴물처럼 기괴하게 변해 있었고 비명 지르듯 내뱉는 목소리는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었지요. 하지만 상국은 혐오스럽다는 듯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희숙의 몸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지만 상국의 시선은 단 한 뼘의 온기도 남지 않은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함정? 당신의 그 추악한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함정이라고? 내 명예를 팔아 딸을 협박하고 내 재산을 빼돌려 도박꾼 남동생 뒷바라지를 해? 당신이 나를 속인 죄가, 그리고 그 가여운 아이에게 저지른 만행. 내가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혹한 수단으로 갚아줄 테니까 각오해. 오늘부로 당신은 내 아내도 아니고 이 집안 사람도 아니야. 이혼 서류와 손해배상 청구서 당신한테 보낼 테니 기다려. 상국의 서슬 퍼런 선언에 희숙은 정신이 나간 듯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그 소란을 듣고 서재 밖에서 상황을 엿보던 희철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지요. 그는 상황이 자신들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직감하고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눈을 부라리며 명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희철의 얼굴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고 거친 욕설이 서재의 품격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당신이 뭔데 우리 누님 인생을 망쳐놔? 당신만 입 닥치고 있었으면 우리 모두 좋았을 거 아냐. 오늘 내가 당신 죽이고 감방 가든가 해야지. 어디서 감히 우리 앞길을 막아. 희철이 주먹을 치켜들며 명희를 위협하려던 찰나 서재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어요. 건우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들이 기다렸다는 듯 들이닥쳤지요. 건우는 명희의 앞을 가로막으며 형사들에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희숙 씨, 강희철 씨, 두 분을 상습 협박 및 사기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순순히 응하십시오. 찰칵 하는 서늘한 금속음이 서재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희숙과 희철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지요.
희숙은 자신의 손목에 감긴 금속의 감촉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시 한번 상국을 향해 울부짖었으나 상국은 이미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변호사로서 준비해온 상세한 고소장과 그동안 수집한 증거물들을 형사에게 넘기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제 아내와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가중처벌 요소가 충분합니다. 또한 박 대표님을 기망하여 맺은 사기 결혼의 증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치의 선처도 없을 테니 법대로 엄중히 집행해 주십시오. 희숙은 연행되어 나가는 와중에도 명희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쏘아보며 악을 썼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저택의 긴 복도를 울리며 추악하게 퍼져나갔지요. 58년 살아오며 남을 속이는 것만이 정답이라 믿었던 여자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조명희, 내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세희야, 세희야, 내가 내 애미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내가 감히 내 애미를 감방에 쳐넣어? 천벌을 받으련 너도 내 뱃속의 애한테 똑같이 당할 거다. 이 나쁜 년아. 자식을 축복해주지는 못할 망정 자신의 파멸 앞에서 저주를 퍼붓는 희숙의 모습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명희는 그런 희숙의 앞을 당당하게 가로막고 섰어요. 그녀는 흔들림 없는 형형한 눈빛으로 희숙을 똑바로 응시하며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단 하나의 진실을 꺼내 쐐기를 박았습니다. 명희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서재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힘이 있었지요. 강희숙, 잘 듣거라. 내가 세희를 버린 그 25년 전의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너는 세희에게 이미 죽은 사람이다. 낳았다고 다 부모인 줄 아니?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바느질을 가르치고 사람답게 키워낸 건 바로 나다. 천류는 내가 그 아이의 손을 놓던 그 비참한 순간에 이미 끊어진 게야. 내 입에서 감히 내 딸 이름을 부르지 마라. 너는 그저 탐욕에 눈먼 가련한 범죄자일 뿐이야. 명희의 단호한 일갈에 희숙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경찰에 끌려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화려했던 사모님의 자태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추악한 욕망의 찌꺼기만이 남은 비참한 죄수의 모습이었지요. 희철 역시 형사들에게 제압당해 비루하게 끌려나갔습니다. 저택을 감싸고 있던 탐욕의 검은 그림자가 걷히자 서재에는 비로소 맑은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상국은 모든 기운이 빠진 듯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명희는 그런 상국을 향해 조용히 목례를 한 뒤 건우와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지요. 웅장한 대문을 나서는 명희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등 뒤에서 무너져 내리는 가짜 성의 자네들은 더 이상 그녀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병원에서 자신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세희와 그 아이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소중한 손주의 아니뿐이었지요. 서쪽 하늘로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붉은 노을이 명희의 단아한 한복 자락을 따스하게 물들였습니다. 그것은 지독했던 악연의 매듭을 끊어낸 승리의 종소리이자 진정한 가족의 탄생을 축복하는 서광과도 같았지요. 건우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고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세희한테 가서 이 소식 전해줘요. 이제는 정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고 엄마가 다 해결했다고 말이에요. 그래, 가자구나. 우리 딸 세희,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제 엄마가 왔으니 다 괜찮다고 꼭 안아줘야겠어. 이제 우리 집에 나쁜 사람들은 아무도 없단다. 명희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은 아들의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비단처럼 부드럽기만 한 줄 알았던 어머니의 손에는 이제 자식을 지켜낸 장수의 강인함과 승리의 훈장이 배어 있었지요. 가짜 사모님의 화려한 가면은 조각조각 부서져 길바닥에 흩어졌고 진실과 사랑으로 엮은 비단실의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은 채 더욱 단단하게 서로를 잇고 있었습니다. 명희의 차가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릴 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지요. 세희야, 이제 나쁜 꿈은 다 깼단다. 엄마가 내 인생에 꼬인 실타래를 다 풀어놨어. 명희는 백미러 속에 비친 자신의 온화한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소리 없이 깊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 멀리 병원의 하얀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자 명희의 심장은 희망과 안도감으로 세차게 고동쳤습니다. 비극은 끝났고 이제 오직 사랑만이 남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높은 법자 아래 선 희숙과 희철의 모습은 한때 누렸던 가짜 권위와 화려함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지요. 수개월에 걸친 치밀한 조사와 건우가 수집한 방대한 증거자료 앞에 그들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습 협박과 사기 미수 그리고 과거에 저질렀던 문서 위조 사실까지 낱낱이 밝혀지며 법원은 두 남매에게 사회로부터 격리될 만한 엄중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희숙은 자신의 가짜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차가운 수갑을 찬 채 교도소로 이송되는 희숙의 뒷모습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도끼가 서려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추악한 목소리는 담장 너머의 정막 속에 영원히 묻혀버렸지요.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명희의 한복집으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때 희숙의 남편이었던 상국이었지요. 그는 몰라보게 수척해진 얼굴로 명희 앞에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국의 손목에는 그가 평생 일궈온 사업가의 자부심 대신 사람을 잘못 본 것에 대한 깊은 회한이 묻어 있었지요. 조 여사님,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 그런 사악한 인간을 집안에 들여 명장님과 그 가여운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 무지함이 죄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국의 진심 어린 사과에 명희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장인의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대표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의 탐욕이라는 게 교묘하게 눈을 가리면 아무리 현명한 이라도 보이지 않는 법이지요. 그저 우리 세희와 곧 태어날 손주가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제 그 사람과의 인연은 마음속에서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그게 남은 생에 대한 예의입니다. 상국은 희숙과의 이혼 절차를 완전히 마쳤으며 그녀가 가로채려 했던 모든 자산을 회수하여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명희는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탐욕이 휩쓸고 간 거친 자리에 비로소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음을 느꼈지요. 계절은 부지런히 옷을 갈아입어 어느덧 산등성이가 붉고 노랗게 물드는 늦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세희의 배는 이제 만삭이 되어 금방이라도 새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요. 샵의 화려한 조명 대신 세희는 명희의 집 안방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의 정적을 깨뜨리는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산부인과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아들이었습니다. 초보 아빠가 된 건우는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벅차오르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식은땀을 닦아내는 세희를 보며 그는 아내의 창백한 손등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지요. 세희야, 정말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 우리 아기가 당신 닮아서 눈매가 참 곱다. 이제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자. 오빠. 아니, 여보.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겠죠? 저 이제 무서운 꿈 안 꿔도 되는 거 맞죠? 그 여자가 다시는 우리 앞에 안 나타나겠죠? 세희의 떨리는 물음에 건우는 그녀의 손을 더욱 강하게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희는 그 곁에서 조용히 손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극의 사슬을 끊어내고 지켜낸 이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날 밤 명희는 세희의 곁에 앉아 정갈하게 깎은 사과 조각을 건네며 그녀의 가느다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은은한 달빛이 한복집 기와 위를 비추고 있었고 방 안의 요람에서는 아기가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들어 있었지요. 비단 향기와 아기 냄새가 섞인 방 안은 세상 그 어디보다 아늑했습니다. 엄마, 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25년 전 그날 엄마가 시장 바닥 생선전 좌판 밑에서 구걸하던 저를 못 본 척 지나치셨다면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제 인생의 실타래가 엉망으로 꼬였을 텐데 엄마가 그 매듭을 한 땀 한 땀 다 풀어주셨네요. 세희의 젖은 목소리에 명희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명희는 세희의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평생 가슴에 담아두었던 진심을 꺼내어 놓았지요. 세희야, 잘 듣거라. 사람들은 내가 너를 시장 바닥에서 주워다 키웠다고 참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하지.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단다. 나는 너를 주운 게 아니야. 내가 나한테 선물로 온 거지. 내 적적하고 고단하던 인생의 비단실처럼 고운 내가 찾아와줘서 오히려 내가 내 덕분에 명장 소리 들으며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게야. 너는 내 며느리이기 전에 하늘이 점지해준 내 진짜 딸이란다. 명희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세희는 시어머니의 품에 얼굴목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품 안에서 느끼는 안도와 완전한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명희는 그녀의 마른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피보다 진한 사랑이 두 사람의 영혼을 단단하고 고귀하게 결속시키고 있었지요. 명희의 한복집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가게 안쪽 넓은 평상에는 오색 찬란한 비단 천들이 폭포처럼 펼쳐져 있었고 창틈으로 들어온 따스한 햇살이 그 위를 굴러다니고 있었지요. 명희와 세희 그리고 건우 세 사람은 이제 막 100일을 맞이할 아이를 위해 세상에 하나뿐인 베네저고리를 직접 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기 소매 끝동에는 제가 직접 금실로 나비자수를 놓아보고 싶어요. 우리 아기가 자유롭고 고귀하게 세상을 날아다녔으면 해서요. 꼬인 인생 말고 비단처럼 매끄러운 인생만 살라고요. 좋은 생각이구나, 세희야. 내 손끝이 아이를 낳고 나니 더 깊고 정교해졌어. 역시 엄마는 엄마인가 보네. 자, 건우야. 너는 거기 시접 좀 조심해서 잡아보렴. 명희는 며느리의 솜씨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돋보기를 고쳤었습니다. 건우는 옆에서 부드러운 천을 재단하며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에 기분 좋게 장단을 맞추었지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건 없나요? 저도 이제 변호사 일 말고 이 가업을 좀 배워야겠어요. 우리 아들이 나중에 커서 아빠는 왜 바느질 못하냐고 물으면 섭섭하잖아요. 자, 이 색깔 원단은 어떤가요? 아이고, 건우야.
내 그 투박한 손으로 바늘을 잡으면 바늘이 다 부러지겠다. 너는 그저 우리 두 여자 맛있는 거 사줄 궁리나 하고 나중에 아기 유모차나 잘 밀거라. 명희의 농담에 세 사람의 맑은 웃음소리가 좁은 한복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게 문에 달린 종소리가 경쾌하게 딸랑거리며 손님을 맞이했고 시장 사람들은 가게를 지나치며 이 평화로운 풍경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보듯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의 인생을 짓눌렀던 추악한 배신과 탐욕의 그림자는 이제 먼지처럼 흩어져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비단처럼 부드럽지만 강철보다 질긴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묵묵히 버텨낸 딸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지요. 명희는 한 땀 한 땀 바늘을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라는 보자기에는 때로 구멍이 나고 찢어지는 순간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정직한 실로 누비고 기우면 그 상처마저 세상에 하나뿐인 가장 아름다운 무늬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희야, 건우야. 우리 이제 과거는 다 잊고 이 고운 비단실처럼 길고 행복하게만 살자구나. 우리 집안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 무지개처럼 이어질 게다. 명희의 따뜻하고도 힘있는 읍조림이 가게 안에 은은한 비단 향기와 섞여 평화롭게 번져나갔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비로소 완성한 진정한 가족의 풍경.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짓는 작은 베네쩌고리는 곧 태어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고귀한 사랑의 유산이었습니다. 지는 노을이 시장 골목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명희의 한복집 창가에는 오직 평온한 안식만이 머물렀습니다. 사랑으로 깨어낸 인연의 실타래는 결코 끊어지지 않은 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세 사람의 미래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봄의 경랑은 그렇게 가장 눈부신 행복의 품 안에서 영원히 기억될 평화로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명희는 자고 있는 아기의 손을 가만히 쥐어보았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온기가 명희의 손바닥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졌지요. 이 아이가 자라날 세상은 적어도 거짓과 배신보다는 비단처럼 곱고 결이 고운 사람들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명희는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00일 잔치 한복도 미리 준비해볼까? 세상에서 제일 귀한 비단으로 말이야. 명희의 제안에 세희와 건우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지만 명희의 가게 안은 그 어떤 빛보다 밝은 가족의 사랑으로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긴 어둠을 뚫고 나온 진실의 승리이자 세상 모든 어머니의 이름으로 지켜낸 고귀한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